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란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그 이후 단계 미중 정상회담과 그에 이어지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 또 통화정책 이쪽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언정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가 뉴스를 덮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란 전쟁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것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를 지금 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언젠가는 글로벌 유동성 쪽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총격 사건 때문에 다른 뉴스들을 또 가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봐도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 글로벌 에너지 흐름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가려져 있고요. 또 캐비너시 청문회 그리고 인증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관심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3호 대출 부실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확산되는 모습이 목요일에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메달리아,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 여기에 또 대출이 나간 블랙스톤, 아폴로, KKR, 그 이외 몇 개 캐피탈이 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사모신용 쪽 우려감이 커지고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블랙스톤뿐만이 아니라 그 업종 자체가 폭락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메달리아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토마 브라보가 메달리아를 인수했는데 51억 달러 정도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토마 브라보 쪽으로 대출이 나간 블랙스톤이나 아폴로, KKR 같은 경우가 또 연쇄적으로 부실로 이어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64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51억 달러를 손실을 본다면 상당히 큰 것이고 이제 다른 쪽으로 지분을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넘긴다 할지언정 여기로 대출이 나간 3호 대출 쪽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 비크레드 펀드의 부실 대출이 805억 달러 규모 중에서 사상 최고치 2.4%까지 부실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이것을 가린 뉴스가 뭐냐면 인텔이었습니다. 인텔 실적 전망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부실을 AI가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란 전쟁과 이 총격 사건이 유동성의 변화 흐름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설사 단기적으로 덮인다 하더라도 이 통화정책 일정 그리고 분기 자금 조달 계획도 5월 4일부터 6일 이 3일 일정으로 확정돼서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의 형사 수사도 중단이 됐습니다. 페드의 건설 프로젝트 비용 초과 관련된 그 조사는 이미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근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검사 피로가 그것을 종료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사안이 종료되면서 케빈 워시 임명 과정에 걸림돌이 제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하고 공조를 할 수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끌고 가고 있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 포함해서 남미까지 이 통화 수학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게 달러하고 연관된 금리 쪽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 발행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국채 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추진 과정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케빈 워시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대로 금리는 낮추고 유동성은 줄인다. 그 유동성이라고 함이 페드의 자산을 줄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연결하면 페드의 자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줄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월부터 가장 주목해야 될 유동성의 변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는 낮추고 페드의 자산을 설사 줄인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흐름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5월 이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워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시가 차기 페드 의장이 되는 데 있어서 시장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청문회를 곧게 통과할 수 있을까?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파워르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공화당 의원이면서도 반대를 주도했었던 틸리스 의원이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이번에 청문회를 보셨으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틸리스 의원이 반대를 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실제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청문회 초반에 캐비넛이 등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이미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의 제기를 했죠. 재산에서 이에 상충되는 그런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틸리스 의원이 그것을 적절히 방어를 해줬습니다. 의도적인 흠집내기다,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90일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하면 된다, 처분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워시 후보를 향한 공세를 차단한과 동시에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판넬까지 준비하면서 파워르장은 죄가 없다, 파워르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청문회의 초점을 이끌어갔습니다. 예산 초과된 부분이 어떤 부정에 의한 요인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7억 3천만 달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재값이 예상보다 69%나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자연 발생적으로 추가된 비용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소는 잘못됐고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니까 중단해라. 더불어서 공화당 의원 7명이 동참을 한 것이죠. 결국 민주당 쪽의 윤리 공세를 차단을 하고 행정부 쪽으로도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워시 지명자를 제 시간에 앉히려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라, 그러면은 인준이 마무리될 것이다,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이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는 고춧가루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자산시장이 이 청문회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추가되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통화정책회의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페드 의장이 바뀌는 그 시한은 15일입니다. 이걸 넘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다음 회의까지도 파월 의장 자기가 임시의장을 맡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산시장이 불안정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케빈 러시가 제 시간에 맞춰서 의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게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번 FOMC 회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봐도 금리 쪽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이외의 유동성 관련된 얘기는 수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과연 공개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임명되는 날 이후부터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페드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공조를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베센트가 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코노믹 엔지니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시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무도회장 만들고 아치를 만들고 또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죠. 노벨 평화상 얘기는 반농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그러한 것들은 차치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 강국, 그 분야 쪽을 담당하는 건 명확합니다. 쿼터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1월에 베네수엘라하고 3월에 이란을 거치면서 전쟁의 혼란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됐었던 세계 무역 관련된 그 균형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것이라는 그 우려감까지 추가되고 있고, 최근에 원빅 뷰티풀 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모습, 세금 환급이요, 이것이 하위 소득층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꿈같은 얘기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이분이 추진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불평등, 디커플링은 해소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소득의 상승률은 또 얘기가 틀립니다. 소득의 상승폭과 상승률은 틀리죠. 워낙에 낮은 쪽에서 조그만 금액이 더 들어와도 상승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상승률은 추진하는 모습과 결과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칩,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리고 AI, 에너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칩과 AI가 중국, 에너지 쪽이 이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베센트 재무장관이 총괄하고 있다는 그 점을 놓고 봤을 때 바로 5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미중 정상회담. 여기에 베센트도 트럼프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미국 쪽에 유리하게 이어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농업 쪽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고 있고 에너지는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받아와야 될 것도 있습니다. 히토리 같은 광물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 서로 균형을 맞출 것이 있기 때문에 단절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로서, 그리고 관리 가능할 수 있는 그 상대를 만든다. 그런 식의 접근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중국이 카지노고 인공지능은 판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카지노가 될지는 향후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미국이 될지 유럽이 될지 일본이 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판돈이 AI라는 점은 하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카지노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게임 오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5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어쩌면 18개월. 이런 식으로 AI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리 우리 실생활로 접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멀리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버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소규모 기업이 여럿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직원과 AI 에이전트 세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도 있긴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포함하는 그 고위급 모임이 매주 AI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그 능력 테스트, 또 취약점까지 그 취약점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그런 고위급 모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거 좀 알려졌었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형 IB들과 긴급 모임을 가졌다라는 점 시장에 알려졌죠. 근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 알려진 것이고 매주 이런 식으로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그 충격이 코로나보다 한 10배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대중국 메시지는 중국보다 앞서야 되고 강점을 키우고 단점을 빨리 수정해야 된다. 그 논리입니다. 그게 미중 정상회담 지금 20여일을 앞두고 그 주도하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세금 부문, 또 에너지, 규제 완화. 우리가 유동성을 봤을 때는 이 규제 완화 쪽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세금 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빅 뷰티풀로 인한 효과가 하위 계층의 소득 상승률을 얼마나 키울 것인지, 에너지는 이미 승리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이 표에서 나온 세계 에너지 구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G 다음으로 원유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규제 완화. 이건 은행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규제가 역설적인 결과를 낳아서 소규모 은행이 밀려나고 대형은행만 이득을 보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대마불사, 그러니까 너무 커서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컸었는데 이제 소규모 은행이 밀려날 정도의 규제가 대형은행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무 커서 망할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이제는 성공하기에 너무 작아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미스매칭이 나타날 수 있다. 은행 규제 때문에. 그래서 민간 유동성을 자극시키고 그 양을 더 키울 수 있어서 미국 국채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센트의 그 수급 개선 아이디어들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 시장의 미세한 규칙들, 그러니까 발행에 있어서 같은 국채를 발행할 때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런 경우는 다른 달에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하는 월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면 한 개의 종목으로 관리가 되면서 금융회사들의 관리도 편해지고 자금 운용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를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발행을 한다라고 쳤을 때 1월에 발행한 게 기간이 10년짜리라고 한다면 2월에 발행하는 거는 그보다 한 달 짧은 9년 11개월, 그리고 3월은 9년 10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의 차이만 두면 같은 종목으로 관리가 용이해지고 IB들의 운영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개선 아이디어가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3년, 10년, 30년물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걸 7년물에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대차대조표를 통합하는, 표현을 통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재무부와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통합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퉁쳐가지고 상계 처리를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페드의 자산에 있어서 국채를 보유한 그 양은 그냥 두는데,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할 때 페드에 인수한 양을 빼고 실제로 민간 쪽은 넘기는 양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하자라는 그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페드의 자산을 늘리지 말고 재무부도 다른 수요처를 찾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무부가 200만 달러를 발행할 때 페드가 자산으로 100만 달러를 보유한 상태에서 만기가 100만 달러가 바로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200만 달러 중에 100만 달러를 계속 페드 자산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0만 달러 발행 물량을 민간 쪽으로 넘기면 된다,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페드가 매달 100만 달러가 만기가 되는 건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 민간 쪽으로 발행을 넘겨야 되는 게 110만 달러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페드의 자산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수요를 늘려야죠. 민간 쪽으로 넘기는 수요. 그게 민간이 해외가 됐던, 미국 국내가 됐던, 아니면 해외 기관 투자자가 됐던, 해외 중앙은행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정부 기관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서 참여하는 물량만 늘리면 된다, 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줄여야 된다, 그 개념과 이어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베센트와 워시를 합해서 유동성을 한번 살펴보죠.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은 4, 5, 6일 이때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게 SLR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ESLR 완화는 이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1월 1일부터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4월 1일 발효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수요 변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3월 19일에 은행 자본 관련된 3가지 규제 완화가 또 있었습니다. 페드의 미셀 보우먼이 주도했었던 그 내용인데, IB들이 투자할 때 그 잠재 손실에 대해서 충당금 성격의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 금액을 좀 낮추고요. 또 자산들의 위험 가중치를 좀 변경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SLR 규제 완화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GSIB, 글로벌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 이 약자인데 이 자본 할증 계산 방식도 약간 좀 변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주고 그게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그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 시행하는 날짜는 6월 18일이고 그 이전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국채 보유 여력이 지금보다 최대 1조 달러가 늘어날 것입니다. 더불어서 향후에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인가, 그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SLR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그 얘기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Q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유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하나둘씩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SLR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1조 달러 이상 투자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 틀리고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제 완화하고는 약간 틀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규제 완화가 다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2조 달러가 넘는 그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금액이 추가되면 부담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베센트와 워시를 합해봅니다. 워시는 금리를 낮추는 대신에 유동성을 줄인다, 이런 개념으로 시장이 봤었는데 유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을 놓고 보면 설사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은 민간 쪽에서 키우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 금리 인하와 대차대조표 축소,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 보고 있는데 그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해왔고 또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이어질 일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대차대조표 축소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워시 같은 경우는 2006년 그때 이사회에 합류했을 때 페드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8천억 달러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그 두 위기를 겪으면서 9조 달러까지 늘어났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게 6조 5,4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페드가 다시 이 국채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할 때 모자랄 때 매수를 해주는 것이죠. QE가 아니다. 그렇게 강력히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와중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이렇게 툭툭 SRF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짜리 자금이 돌아가는 것이죠. 페드 의장이 교체된다 해서 그러한 상황이 바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당장에는 안 될 것입니다. 페드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것이 전체 유동성 흐름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15일에 바로 이걸 적용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걸 다시 평평하게 하거나 다시 내려가게 하는 방향을 워시와 베센트는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년 물금리 4.5%까지 이미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이면은 수요도 자극할 수 있습니다. 4.5%가 낮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동성 같은 경우도 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완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센트와 지금 미셀 보우만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페드장이 바뀌면서 오히려 민간이 국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재무부가 주도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워시가 공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줄인다. 표현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줄인다. 이렇게 바꿔야죠.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존할 수 있게끔 유동성 흐름의 변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돈의 가치를 낮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동성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 만약에 대차대조표를 줄인다. 그래서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돈의 양을 줄이는 그 개념으로 들어갈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페드의 관여도를 낮추면서 유동성도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금리를 낮추고 돈의 가치를 낮춘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하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고 오로지 AI 쪽으로만 가던 그 투자가 그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낮추더라도 민간 유동성 수요를 키우면은 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AI가 소프트웨어 산업 쪽으로 악영향을 줘서 부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을 AI가 잠시 덮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금리와 유동성 흐름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정말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소프트웨어 산업과 AI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에 소외된 쪽, 롤링 리세션으로 침체 쪽으로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쪽이나 아니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산업 쪽으로도 이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고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제 계층의 디커플링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고 그게 다시 돌아서 원빅 뷰티풀 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대상의 저소득 계층 쪽의 소득 상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 흐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재무부나 페드나 5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이분들도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추진 중이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지 그것을 베센트 장관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이후에 워시가 진짜로 페드 의장으로 선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변화 내용이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걸림돌이 지난주에 어느 정도 치워지면서 점차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 이후에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지 그 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